이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 유전이 되냐? 유전인 것 같아요. 애기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통통한 친구들 보면 확실히 부모님이 좀 이렇게 체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포동포동하고. 네. 특히 돌 사진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네. 지혜비 똥 닮았다. 지혜비도 이렇게 통통했거든. 막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 모양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건 아닐까. 저는 유전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좀 전에 사연자분 아이들도 어머니처럼 비만이 금방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보다는 유전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아까 전염병이라고 하신 것도 같이 생활하니까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생활 패턴으로. 네. 네네. 그럼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아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빠른 사과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크지만 이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몇몇 연구에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약 30%에서 80% 정도 이 체중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몸속에는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욕과 관련된 FTO 유전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MC4R 유전자 같은 이 비만 유전자가 아이들에게 되물림될 경우 이 체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부모의 자손은 이 정상 체중 부모 대비 비만될 확률이 약 77% 정도 증가한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비만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다. 그러면은 비만을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이 유전자가 비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100%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행이네요. 건강한 식단, 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수면 습관, 이 환경 요인으로 유전적인 소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비만에서 좀 탈출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비만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단 구성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또는 이 수술요법인데요. 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식이요법으로 얻는 체중 감량 효과의 경우 네. 단기간에 그치거나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네.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이 비만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 네. 딱 표현 좋았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 쓰잘데기 기억을 없는 하네. 짜증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네. 실제로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시 체중이 증가됐고 2년 후에는 85%, 이 3년 후에는 95% 이상이 체중을 회복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회복을 한다면 감사한데 몸이 뭐 그까이 걸 회복해. 물심양면의 고통이네요. 물심양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을 절대로 방치해서 안 되는 이유가 네. 비만을 기억하는 우리 몸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연 속 아내분 그리고 아내분의 부모님들까지 겪었던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요. 심각한 경우 사망 위험도도 높이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체중 변동이 심할수록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117%, 뇌졸중은 136%, 그리고 사망 위험은 124%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사연 속 아내분도 당뇨, 고혈압 다 겪으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식사량도 줄이고 탄수화물도 일절 안 먹고 하셨는데
결국은 남편 몰래 치킨, 피자 이런 거를 시켜드셔가지고 아유. 몰라.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은 것이 오히려 식욕 폭탄을 부른 건데요. 그래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이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고 내장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흰 쌀밥이 맛있어지고 젊었을 때는 먹지 않았던 이 달달한 간식이 자꾸 당기시는 분들 있으시죠? 있어요, 저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예전에 나 그렇게 빵 많이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빵이 맛있고 밥을 먹잖아요. 밥에서 단물이 그렇게 나오고 쓴 나물을 먹는데 쓴 나물도 달아. 진짜 이게 난 저도 다 달아. 이제 철 드셨네. 단맛을 알고 나물 맛을 이제 느낀다면 나 철 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이. 아니 빵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편의점에 있는 과자를 그냥 하나 둘 다 정복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그런 걸 정복하니. 종류별로 막 다 먹게 되고 미치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화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면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단순당을 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도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욱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른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밥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게 밥 보자마자 웃음이 확, 미소가 확 지어져.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내 몸이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네요. 그 위험하게 탄수화물 중독으로까지 가지 않으려면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종 장기의 영양소로 활용되는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네.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도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요? 만약에 탄수화물의 섭취가 갑자기 제한이 되면 체력과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식탐이 더 커지면서 다음날 정제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이 폭식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면서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네. 다시 살이 찌는 이 요요가 오는 겁니다. 즉 비만과 요요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작정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과연 하루에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됩니까? 궁금하다. 하루 필요 탄수화물 섭취량은 130g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인의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요. 266.53g입니다. 두 배 이상이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이 연간 총 섭취량은 약 97.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많이 탄수화물을. 먹죠.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너무 줄여서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비교적 적거나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네. 건강한 탄수화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근, 고구마, 콩, 잡곡 등과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로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왕 먹을 거면 좀 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거네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